유나야, 그 핸드폰 좀 보자. 어머니, 그거는 제 사생활인데요. 축하해요라는 문자 뭐였어? 왜? 못 보여줄 게 있어? 그거는 회사 일이에요. 어머니, 제발. 거짓말 마. 새벽에 누구랑 통화했어? 대체 뭘 숨기는 거야? 설거지통에서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접시를 하나씩 헹궈내며 숨을 참고 있었죠. 그 아이 손등에는 세제 때문인지 아니면 추위 탓인지 빨갛게 트인 자국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뒷모습만 눈에 들어왔죠. 유나는 마지막 국그릇까지 씻어 선반에 올려놓고 고무장갑을 벗어 거리에 걸었습니다. 물기를 털어낸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들어오는 그 아이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어요.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지쳐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그 아이는 소파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한숨처럼 몸을 기댔죠. 휴. 그렇게 작게 내쉰 숨소리가 제 귓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불이 켜지자 그 아이는 무심한 듯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보는 순간 유나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눈이 커지더니 이내 황급히 폰을 뒤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아래로 향하도록요. 그 찰나 저는 봤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 한 줄을요. 축하해요. 그 네 글자가 제 눈에 꽂히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철컥 마이너스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는 것 같은 뱃속이 싸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축하해요? 축하해요라니? 대체 누가 무엇을 축하한다는 건가요? 며느리에게 무슨 축하할 일이 생겼다는 걸까요?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도대체 뭘 축하한다는 거죠? 저는 애써 무심한 척 TV 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누가 축하를 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쓰며 물었어요. 유나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회사에서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 회사에서 무슨 축하를? 그냥 프로젝트 하나 잘 끝났다고요. 별일 아니에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핸드폰을 꽉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불끈 튀어나올 정도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회사 일이라면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왜 그렇게 급히 폰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 그럼 됐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의심이라는 이름에 차갑고 끈적한 것이요. 그것은 마치 겨울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처럼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는 모습, 저녁에 돌아와 저녁 준비하는 모습, 밤에 방으로 들어가기 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까지요. 모든 게 수상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유나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불안하고
애처로운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던 거죠. 새벽 4시에 남편도 모르게 몰래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왜 새벽에 몰래 전화를 하는 걸까요? 혹시 말이죠.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유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얌전하고 우리 성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예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곰팡이처럼 퍼지는 의심이요. 며칠 뒤에는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배달돼 있었습니다. 커다란 상자였어요. 송장을 보니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나가 퇴근하기 전 그 상자를 들고 거실로 가져왔어요.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혹시 누가 유나에게 선물이라도 보낸 걸까요? 저는 가위로 테이프를 뜯어보려다가 결국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며느리 물건이에요. 함부로 열어볼 수 없죠. 하지만 궁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저녁에 유나가 돌아오자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유나야, 택배 왔던데? 뭐 주문했어? 아, 네. 그냥 옷이요, 어머니. 세일해서 샀어요. 옷? 이렇게 큰 박스에? 네, 여러 벌 샀거든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며 상자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아이는 평소에 쇼핑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옷도 몇 벌 없이 돌려 입고 화장품도 저렴한 것만 쓰고 그런 아이가 갑자기 여러 벌의 옷을 산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유나의 필체였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들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어요. 12월 15일까지. 꼭 12월 15일? 그게 뭘까요? 무엇을 꼭 해야 한다는 걸까요? 저는 그 메모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잉크 자국도 번져 있었어요. 급하게 쓴 흔적이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성우는 요즘 들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11시, 12시 어떤 날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우의 얼굴은 늘 지쳐 있었고 술 냄새가 옷에 벤 채로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죠. 성우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몸 상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엄마. 요즘 바빠서 그래요. 그래도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유나도 걱정하잖니. 네. 성우는 대답은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뭘 숨기는 건지는 알 수 없었죠. 유나는 더 말라갔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손목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졌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마다 방에서 혼자 뭔가를 끙끙거리며 적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방문 틈 사이로 들여다봤더니 유나가 노트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유나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왜 저러는 걸까? 저는 남편 종철에게 물었습니다. 종철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글쎄, 부부 일이겠지. 우리가 끼어들 일 아니야. 그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유나가 요즘 너무 이상해. 당신이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종철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남편도 눈치채고 있다는 걸요. 이 집안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다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유나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간 사이 저는 거실 소파 위에 놓인 며느리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성우의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유나의 생일. 그것도 틀렸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더 떨렸어요. 세 번째 시도. 결혼기념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제가 숫자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유나가 부엌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유나야, 나는 그냥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제발 묻지 말아달라는 애원, 혼자 해결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깊은 절망.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뼛속 깊이 박혔거든요. 그래, 미안하다. 저는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다가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피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안심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축하해요라는 그 네 글자를 계속 떠올렸어요. 그 웃는 이모티콘이 마치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아니면 빚이라도 진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일까?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요.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은 하나둘 떨어져 내렸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우리 가족에게는 과연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톡입니다. 방금 들으신 미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 유나에게 온 축하해요 단 4글자.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이 집안 전체를 의심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미숙 씨는 며느리를 믿고 싶지만 새벽 통화, 정체모를 택배, 수상한 메모까지 모든 게 의심스럽기만 하죠. 게다가 아들 성호마저 늦은 귀가를 반복하며 지친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미숙 씨는 며느리의 핸드폰을 열어보려다 들키고 맙니다. 그리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죠.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대체 며느리가 무엇을 감당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유나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건 아닐까요? 축하해요 라는 메시지가 혹시 임신 소식이거나 아니면 더 끔찍하게도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걸 축하한다는 건 아닐까요? 새벽에 몰래 통화하고 택배를 받고 메모에 날짜까지 적어두는 걸 보면 설마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유나가 빚에 쪼들려서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건 아닐까요?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 미숙 씨가 이렇게 며느리만 의심하고 있는 동안 진짜 문제는 아들 성호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호가 늦게 귀가하고 술 냄새를 풍기고 지친 얼굴로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성호가 밖에서 사고를 쳤거나 빚을 지었거나 더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아이고, 이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혹시 이대로 가다가는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숨겨진 비밀이 폭발하면서 이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으면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혀 뒤척일 때마다 따끔거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고 무릎은 시린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옆에 누운 남편 종철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유나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이자 유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흑흑, 낮고 억눌린 울음소리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는 울음이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소리 죽여가며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면 유나는 더 움츠러들 거예요. 저를 믿지 못하니까요. 핸드폰을 몰래 보려던 제가 미워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제가 두려워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 끝까지 내려온 눈물은 바닥에 뚝 하고 떨어졌죠. 저는 주먹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저는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거리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생선 굽는 냄새와 김치 담그는 소리, 아주머니들의 흥정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좌판들을 둘러봤어요. 무엇을 사야 할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한 좌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빨갛게 익은 고추가 소쿠리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싱싱하고 윤기가 흐르는 고추들이었죠. 저는 그 고추를 보는 순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는 김치를요. 작년 겨울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유나가 맛있게 먹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시판 김치랑은 비교도 안 돼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라. 내가 또 담가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때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지금의 유나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죠. 저는 결심했어요. 김치를 담가주기로요. 직접 담근 김치로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 고추 5근 주세요. 그리고 배추도 제일 좋은 걸로 10포기요. 어이고, 손님. 김장하시게? 네. 며느리 먹이려고요. 허이고, 며느리 복 받았네. 시어머니가 직접 김장을 해주신다니. 아주머니는 배추를 골라주며 웃었지만 저는 쓴웃음만 지을 수 있었어요. 복? 우리 며느리가 무슨 복을 받았나요? 의심 가득한 시어머니 밑에서 말 못할 고통을 혼자 삼키며 살고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와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대야에 물을 받고 배추를 하나씩 씻어냈어요. 배추잎 사이사이에 낀 흙을 손으로 훑어내자 차가운 물이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배추를 반으로 갈라 소금물에 담그고 무거운 돌로 눌러놓았습니다. 소금물이 배추 속까지 스며들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저는 그 하루 동안 양념을 준비했어요. 고춧가루를 체에 내리고 마늘을 한쪽 한쪽 까고 생강을 갈고 멸치 액젓을 계량하고 모든 과정을 정성스럽게 마치 기도하듯 했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는 손에는 빨간 물이 들었고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그것이 고춧가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김치를 큰 통에 담아 김치 냉장고에 넣었어요. 뚜껑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나가 좋아할 거야. 이 김치를 먹으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저녁 식사 때 저는 김치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빨갛게 물든 김치가 하얀 접시 위에서 빛났어요. 유나가 자리에 앉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이거 내가 좋아하던 김치야. 내가 직접 담갔어. 먹어봐. 유나는 잠시 김치를 바라보더니 젓가락으로 조금 집어 입에 넣었어요. 오물오물 씹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많이 먹어. 요즘 너 밥도 안 먹고 너무 말라서 걱정이야.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 한 입 이후로 더 이상 김치를 먹지 않았어요. 밥도 몇 숟갈 뜨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김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였죠. 그날 밤 또다시 유나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몰래 귀를 기울였어요. 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네. 약속할게요. 꼭 지킬게요. 유나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울먹이는 듯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무엇을 약속한다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성우가 출근하고 유나가 잠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유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에 쓰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채무 변제 계획서. 채무? 빚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어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8,500만 원.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8,500만 원? 이게 대체 무슨 돈인가요? 누가 이런 빚을 진 걸까요? 유나가? 아니면 성우가?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고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8,500만 원, 8,500만 원, 8,500만 원. 어머니, 문이 열리며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유나가 문 앞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봉지에서는 파와 당근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와 유나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이게 대체 무슨 돈이야? 누가 이 빚을 진 거야? 유나야, 대답해. 너야? 내가 이 돈을 빌린 거야? 아니에요.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빠예요. 성우 오빠가 빚을 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우, 우리 아들이 8,500만 원이나 되는 빚을 어떻게? 왜? 우리 성우가 왜? 사업 때문이에요. 오빠가 친구랑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빚이.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유나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말하지 말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저희가 둘이서 갚으려고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받은 성과금이랑 오빠 월급이랑 합쳐서 조금씩 갚고 있어요. 성과금? 그래서 축하해요라는 문자가 온 거였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전화는 채권자들의 독촉이었고 택배 상자는 중고 물품을 팔기 위한 포장재였고 메모의 날짜는 변제 기한이었던 거죠.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지만 진짜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남편 종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어요. 종철은 말없이 듣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자식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일 성우 불러서 얘기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종철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미안했고 후회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유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혼자 울던 그 아이의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던 그 아이의 모습, 서류를 보고 주저앉은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의 창백한 얼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빗물이 모두 씻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며느리에게 남긴 상처들을, 의심의 눈초리를, 차가운 침묵을.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고 국그릇을 놓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져 국물이 식탁 위로 튀었어요. 얼룩이 하얗게 번졌지만 닦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성우를 불러야 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철이 먼저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 들여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잤지? 네. 나도 마찬가지야. 한숨도 못 잤어. 종철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이 패인 것처럼 보였어요.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성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넥타이를 매다 만 채로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죠. 성우야. 종철이 낮고 무겁게 불렀습니다. 성우의 손이 멈췄어요. 넥타이는 반쯤 메어진 채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우리와 눈이 마주쳤죠. 앉아라. 아버지, 저 출근해야 해서 앉으라고 했다. 종철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식탁 앞에 털썩 앉았어요. 넥타이는 여전히 반쯤 메어진 채였고 성우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제가 먼저 물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아들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죠. 뭐가요? 뭐긴 뭐야. 빈말이야. 8,500만 원. 그 순간 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결국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어떻게? 유나한테 들었다. 어제 우연히 알게 됐어. 성우야,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니? 죄송합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부모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며느리한테만 떠넘기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종철이 주먹으로 식탁을 탁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덜그럭거렸고 국물이 또다시 튀었어요. 성우는 움찔하며 어깨를 웅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실망? 내가 빚을 진 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야. 그걸 숨기고 며느리한테만 짐을 지운 게 실망스럽다. 종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실망이었어요. 깊고 무거운 실망이었죠.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미안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아들은 우리에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혼자 끙끙 앓다가 며느리까지 고통 속으로 끌어들인 걸까요? 그날 저녁 성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 전 대학 동창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었죠. 처음에는 잘 됐다고 합니다. 매출도 올랐고 손님도 늘었고 미래가 밝아 보였대요. 그래서 더 큰 사업을 벌이기로 했답니다. 창고를 빌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놓았죠.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물건이 팔리지 않기 시작했대요. 재고가 쌓이고 월세는 밀리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왔답니다. 결국 동업자는 도망가 버렸고 모든 빚은 성우에게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릴 면목이 없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실패하고 빚까지 지다니 차라리 혼자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나한테만 짐을 지운 거야? 유나가 제 편이 되어준다고 했어요. 같이 갚자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고. 성호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남편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밤마다 채권자들의 협박 전화를 받으면서도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견디면서도 남편을 지키려 했던 거죠. 그런데 왜 채권자들이 집으로 연락을 하는 거야? 종철이 물었습니다. 성호는 주먹을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근에 이자를 못 냈어요. 2달치를. 그래서 채권자들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집으로도 연락하고 유나 회사로도 연락하고. 회사로까지? 네, 그래서 유나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창피해서 더 이상 못 다니겠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나가 회사를 그만둔다? 그럼 수입은 어떻게 하죠? 빚은 어떻게 갚고요?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안 돼. 유나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엄마 유나가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채권자들한테 전화 오고 회사 사람들 눈치 보이고. 그래서 차라리 뭐야? 차라리 무너지자는 거야? 이 집안이 완전히 박살 나자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성우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대답이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나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하다. 어머니, 내가 너를 의심했어. 축하해요라는 문자 보고 내가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줄 알았어. 새벽에 전화하는 것도 택배 받는 것도 다 수상하게만 보였어. 내가 정말 바보같이 굴었구나.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어머니가 의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믿었어야 했어.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5년이야. 그 5년 동안 너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잖니. 그런데 나는 단 한 번의 문자 메시지만 보고 너를 의심했어.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믿었어야 했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었던 그 손을요. 유나야, 회사 그만두지 마. 제발. 내가 버텨줘야 이 집안이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매일 전화 오고 욕먹고 협박당하고 저 이제 정말 한계예요. 유나는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었어요. 저는 그 작은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몸은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고 떨림은 제 품으로 그대로 전해졌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저는 유나를 꼭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유나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 때까지요. 며칠 뒤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죠. 박성호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최 실장이라고 합니다. 성호 씨가 빌린 동건으로 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채권자였습니다. 직접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최 실장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2달째 이자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금은 고사하고요. 이번 달 15일까지
최소 500만 원이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법적 조치라니요? 강제 집행이죠. 재산 압류, 급여 압류. 그리고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한테도 청구 들어갑니다. 보증인이요? 네. 성호 씨 부인 서윤아 씨가 연대보증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아가 연대보증인? 그럼 윤아의 재산까지 압류당한다는 건가요? 월급도 압류당하고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럼 돈을 갚으세요. 15일까지요. 아니면 법대로 합니다. 최 실장은 차갑게 말하고는 명함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을 어쩌면 좋아.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종철은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우리 예금 다 합치면 3천만 원 정도 돼. 여기에 적금 깨면 500만 원 더 나오고. 그럼 3,500만 원이네요. 그래도 8천만 원엔 한참 부족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더 나올 거야. 집을요? 여보, 그럼 나중에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종철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야. 지금은 아들을 살리는 게 먼저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빚을 다 갚기에는 부족했으니까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성우와 윤아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윤아야,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라서.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같이 헤쳐나가요. 근데 부모님이 집까지 담보로 잡으신대. 나 때문에 이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열심히 갚으면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윤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진짜 버팀목은 윤아였다는 걸요. 아들도 저희 부부도 아니고 바로 며느리 윤아가 이 집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성우와 윤아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가 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아야, 고마워. 우리 집안을 지켜줘서, 그리고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며 울었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산더미였고 빚은 해결되지 않았고 채권자는 15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 문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것이었어요. 이제라도 우리는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나누기 시작했죠.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어둠이 지나면 우리에게도 빛이 올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어둠을 밝혔죠.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씻어 밥을 안쳤어요.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국을 끓이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집안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아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65의 늙은 여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자주 아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요. 밥상을 다 차리고 저는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요. 벌써 아침이야? 네. 일어나서 밥 먹어요. 그리고 오늘 나 나가볼 데가 있어요. 어디? 구청이요. 복지과에 가보려고요. 종철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어요. 복지과? 거기는 왜? 혹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지 알아보려고요. 저소득층 대출이든 생활비 지원이든 뭐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잖아요. 종철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같이 갈까? 아니요. 여보는 은행 가서 집 담보대출 상담받아요. 나는 구청 다녀올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앉아서 걱정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발로 뛰어야 했죠. 구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복지과 앞 의자에는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번호표를 뽑고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 무릎이 쑤셨지만 참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로 다가가자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집이 지금 빚이 많아서요.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아, 네. 일단 신청서 작성하시고 소득 증빙 서류랑 재산 명세서 가져오셔야 해요.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심사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요. 한 달이요? 그럼 너무 늦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일까지 5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 달이면 너무 늦어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규정이 그래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겨울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나?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응, 구청 앞이야. 지원 알아보러 왔는데 소용없었어.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유나야. 괜찮아. 너는 회사 잘 다녀와. 그게 제일 중요해.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덜컹거리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급하게 걸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일을 해볼까? 65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청소 일이든 식당 일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보탬이 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성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성우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잘렸다고? 내 채권자들이 회사로 전화를 계속했대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결국 오늘 인사팀에서 불러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유나도 퇴근 시간보다 일찍 온 거예요.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유나는 우리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오늘 사표 냈어요. 유나야, 너마저.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 남편이 빚쟁이라는 거. 복도에서도 수군거리고 점심시간에도 따돌리고 저는 이제 정말 한계예요. 유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열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도 울고 유나도 울고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종철이었어요. 남편은 집안의 분위기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성우가 회사에서 잘렸대요. 유나도 사표 냈대요. 종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더니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짓누르는 듯한 침묵이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떨렸지만 두 다리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모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최대한 힘을 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안 무너져. 이 집안은 안 무너진다고. 엄마, 성우야, 유나야, 그리고 여보. 우리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있잖아. 8천만 원이 뭐가 대수야. 돈은 또 벌면 돼. 집은 또 살면 되고. 하지만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끝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 손잡고 일어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고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철도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죠. 내가 일 나갈게. 청소든 식당이든 뭐든 할게. 여보도 택시 운전이라도 하고. 성우야, 너도 아르바이트라도 찾아. 유나야, 너는 다른 회사 알아봐.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면 못 갚을 빚이 어디 있어? 하지만 어머니 15일까지. 15일은 우리 예금이랑 적금 깨서 일단 막자. 그리고 천천히 갚아나가는 거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우리는 할 수 있어.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손도 잡았어요. 종철도 다가와 우리의 손을 덮었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포개졌죠.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넘어지지만 함께 일어서는 거야. 알겠지? 유나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고맙습니다. 종철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어요.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요.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별은 가장 밝게 빛난다고. 다음 날부터 우리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일어나 운동복을 챙겨 입었어요. 근처 요양병원에서 아침 청소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시급은 10,000원. 하루 3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9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셨지만 참을만 했어요. 아니, 참아야 했죠. 복도를 걸레질하며 땀을 흘릴 때면 문득 며느리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이렇게 힘들었겠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을 때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저는 걸레를 더 세게 문질렀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요. 남편 종철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다시 핸들을 잡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을 태우며 도로를 누볐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오늘 35만 원 벌었어. 유류비 빼면 25만 원 남아. 고생했어요, 여보. 발 좀 주물러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당신도 피곤할 텐데.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힘들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함께였으니까요. 성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홀로 매장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대졸 출신이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텐데 성우는 한마디 불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엄마, 오늘 점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제가 매장 정리를 깔끔하게 한대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하고 있네. 내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일하는 게 떳떳해요. 성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피하고 숨기려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유나는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전 직장의 절반밖에 안 됐지만 유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사람들이 따뜻해요.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사장님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한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유나야. 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숨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유나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식탁에 모여 그날 번 돈을 계산했어요. 종철의 택시비, 제 청소 일당, 성우의 알바비, 유나의 월급 모두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예금을 깨고 적금을 해지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합치면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12월 14일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두툼한 현금 뭉치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실장님. 저 박성우 어머니예요.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약속한 500만 원 오늘 입금할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은행 창구로 향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유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마 위에서 팔을 썰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가 유나의 옆에 섰어요. 유나야, 내가 할게. 너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도 피곤할 텐데. 어서 나가서 쉬어. 저는 유나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둘 다 칼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게 됐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제 편이 돼주셔서요. 의심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셔서요. 저 정말 고마워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저는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처음엔 널 의심했잖니. 나쁜 시어머니였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정말로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끓는 국물 소리만 보글보글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밥상에는 제가 담근 김치, 유나가 만든 된장찌개, 성우가 사온 두부, 종철이 좋아하는 김구이가 올라와 있었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 보였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어요. 먹어요. 제가 숟가락을 들자 모두가 따라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제가 다시 취업 준비하려고요. 이번엔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고 빚도 제가 책임지고 다 갚을게요. 그래, 아들. 엄마는 믿어. 그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밥그릇 위로 똑 하고 떨어진 눈물이 밥알 위에서 번졌어요. 유나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함께해요. 이제는 숨기지 말고 함께요. 응, 고마워, 유나야. 종철도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넌 이번에 큰 걸 배웠어. 그걸로 됐다.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한마디만 할게.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는 처음에 유나를 의심했어. 축하해요. 문자 하나 보고 며느리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았지. 새벽에 전화하는 것도 택배 받는 것도 다 수상하게만 보였어. 핸드폰까지 몰래 열어보려 했잖니. 정말 못난 시어머니였어. 어머니. 아니야,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어. 남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의심했고 믿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가족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는 걸. 가족은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집안을 지켜줘서,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나는 정말 큰 복이야. 유나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고, 성우도 울었고, 종철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하나로 포개졌죠.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알지? 내 어머니. 내 엄마. 그래, 당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밥은 식어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서로의 온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빚을 절반 이상 갚았어요.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성우는 새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인정받고 있어요. 유나도 회계사무소에서 승진했습니다. 사장님이 능력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종철은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지만 이제는 주 3일만 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요. 저도 청소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손주를 돌보는 중입니다. 네, 손주요. 유나가 임신했거든요. 5개월 됐어요. 배가 불러온 유나를 보면 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새 생명이 오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오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저는 유나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태교에 좋다는 과일을 사러요. 사과를 고르는데 유나가 제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 저 배가 좀 고픈데 떡볶이 먹어도 될까요? 그럼 먹어야지. 어서 가자. 우리는 시장 구석 떡볶이 집에 앉았어요. 빨간 떡볶이가 김을 모락모락 내며 나왔습니다. 유나는 후후 불어가며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 우리 손주 목까지. 네, 어머니. 그런데요. 응? 손주 이름 어머니가 지어주실 거죠? 내가 짓는다고? 네.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요. 유나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 그럼 엄마가 멋진 이름 지어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유나야. 우리는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우리만의 시간은 평화로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유나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가로수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해냈다고요. 가족으로서 우리는 함께 일어섰다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미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 저는 정말 걱정했습니다. 축하해요. 문자 하나로 시작된 의심이 이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불신, 숨겨진 8천만 원의 빚, 직장에서의 해고와 사표,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연달아 터졌잖아요. 하지만 미숙 씨 가족은 해냈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함께 손을 잡았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며느리를 남으로 보지 않고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때 그 무게는 절반이 되고 희망은 2배가 됩니다. 미숙 씨는 65의 나이에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셨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죠. 종철 씨는 70의 나이에 다시 택시핸들을 잡았고요. 성호 씨와 유나 씨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라는 이름의 희망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 간의 오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별은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톡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해가 이렇게도 부드럽게 느껴진 게 창가에 기대한 자 지나온 나를 떠올리면 조금은 서러운 듯 조금은 고마운 마음이 주름진 손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네요. 잘 버틴 날들 속에 아직 남은 숨결처럼 내 안에 작은 빛이 아직도 살아있죠. 지금부터 다시 피어날 우리 청춘이야. 늦은 계절 따윈 없는 거겠죠. 수고했다 괜찮다고 내 마음을 안아주며 오늘을 살아요. 이 순간이 선물처럼 아무에게도 못한 말 밤마다 접어두었던 한숨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괜히 작아지던 날들 그 모든 낮은 목소리 쓸쓸한 발자국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조용한 기도였겠죠. 넘어지고 깨진 채로 겨우 일어나던 날도 여기까지 온 나를 이제는 안아줄래요. 지금부터 다시 피어날 우리 청춘이야. 잃어버린